지금 이게 뭐냐면은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을 하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김주애가 오니까 김여정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들짝 달려와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모와 조카의 사이가 아니고 김정은을 영접하는 현송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모가 그 현송월의 역할을 김주애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주애는 당당하게 고모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주애가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11월 18일이에요. 지금 자료 화면에도 있지만 그때 화성 17형 ICBM 발사장에 처음 나왔거든요.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은 김주애라고 하는, 물론 이제 딸이 있구나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이면 9살 때잖아요. 9살 때인데 무기 발사장에 나온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24년 8월까지 그러면은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 됐는데 거의 공식 비공식 40여 차례 등장을 했거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의 한 2번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자제분이었다가 2022년 11월 26일 날 얼마 안 됐죠? 기념 촬영장에서는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바뀌었어요. 이 화면에 보면 복장도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패딩, 파카, 그냥 정말로 아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자료는 이제 성인용 코트를 입었죠. 그리고 이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죠. 자, 이제 진화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9월에는 호칭이 뭘로 바뀌었냐?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다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연단에, 주석단에 김정은과 함께 같이 앉아있죠? 그 다음에 김정은과 함께 지금 열병식에 지금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후계자 수업이에요. 주석단에 지금 단둘이만 있고 지금 주위는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 시절에도 이렇게 강도 높은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매체가 연합뉴스가 정리한 호칭 변화거든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어요. 2020년 11월 18일에는. 그러다가 11월 27일에는 존귀하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2023년 2월 7일 날 건군절에는 존경하는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랑하는 건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존귀하신과 존경하는 뭐죠? 인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 2월 8일에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2월 7일 건군절 그 북한군 장성숙사 전날이에요. 2월 8일 전날에는 존경하는이었다가 2월 8일에는 사랑하는, 존경하는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2023년 11월 23일, 그러니까 1년 된 거죠. 첫 등장 이후에. 이때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을 말을 해요. 김일성을 빨치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을 했을 때 조선의 한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선의 한별. 그래서 한별동지 그랬거든요. 조선의 별 그러면 이게 김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선의 별이라는 기록영화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은 광명성, 이게 별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샛별 그러면 별이라는 건 북한의 최고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장군 그랬죠. 장군 그러면 우린 제너럴, 별단 사람 다 장군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장군이란, 군인들 별단 사람들을 장군이라고 안 해요. 장령 그래요. 그러니까 별단 사람이 장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장군은 딱 3명이에요.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그러니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얘기는 뭐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용어가 2개가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주애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잇는 별이면서 장군이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쓴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게 사실은 이제 또 재밌는 대목이죠. 이 화면인데요. 향도는 뭐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향도는 북한에서는 딱 조직에는 노동당, 그 다음에 자연인한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만 향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지금 노동신문 2024년 3월 16일 날 나온 거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향도 의미가 뭐냐? 위대하신 향도자, 창조자이신 김정은 동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색칠한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위대한 당 중앙의 향도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김정은과 노동당만 향도라고 얘기한 거죠. 최근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 같은 3월 16일 날 신문인데 강동 종합온실 중공식 및 졸업식 날 김주혜가 같이 갔어요. 그때 지금 나온 건데 뭐냐면은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원실을 돌아보셨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 누구죠? 김정은과 김주혜죠. 그러니까 이 향도라는 표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노동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향도의 위대한 분들 그랬으니까 김주혜도 쓴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종합해 볼까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 별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이라고 그랬어요. 장군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주혜에게 썼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만 쓰는 향도를 김주혜에게 쓴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면은 뭐죠? 명약 관화한 후계자라는 얘기죠. 후계자라는 선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모든 부분들은 확실한 건 김주혜는 가장 강도 높은 후계자석을 받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후계자석은 받지 못했어요. 김여정이 조카 김주혜를 깍듯이 의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요 장면이거든요. 요 장면이 이제 8월 5일 날 조선중앙 텔레비전 캡처 화면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이죠. 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을 하는데 김정은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김정은이 단상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아는 그 현송월이라는 여자 있죠. 선전성국 부부장. 그 친구가 달려와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김주혜가 오니까 김여정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들짝 달려와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모와 조카의 사이가 아니고 김정은을 영접하는 현송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모가 그 현송월의 역할을 김주혜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김여정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김주혜는 당당하게 고모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김여정과 김주혜가 등장하면서 뭐 김여정이 뒤로 밀렸다, 김여정의 권력이 약화됐다. 그건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아무리 김여정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이미 후계 체제가 굳어지면 김정은, 김주애로 넘어가면 김여정은 곁가지가 돼요. 본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을 형성할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같은 로열 패밀리를 하더라도 본류는 김정은, 김주애로 넘어가는 거고 김여정은 여기 일종의 스텝이나 일종의 신화 개념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리설주와 뭐 김여정의 권력 암투설, 그 다음에 뭐 김주애에 대한 견제, 그건 다 근거 없는 낭설이에요. 김여정은 처음부터 김주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김여정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거고 김여정은 김정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는 것 같지만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는 것뿐이지 자체적인 권력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김여정이 자기 주변에 세력화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황천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권력 투쟁설, 암투설 그런 것들은 북한의 정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 장성택 처형 사건과 같이 김여정의 반란은 없을까요? 자, 볼까요? 이게 장성택이 이제 처형되기 직전입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되거든요. 그건 공개했어요, 북한이. 처형 사실을. 이게 지금 끌려나가죠. 지금 장성택이 지금 굉장히 비참하게 정말로 고문당하고 얻어맞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끌려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옆에서 주변에 보는 간부들이 거의 겁에 질려서 지금 견눈질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볼까요? 지금 장성택이 김정은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앞을 보고 있는데 장성택이 옆에 있는 군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이건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뭐냐면 장성택 눈에는 김정은이 어린애처럼 보인 거죠. 무시하는 노골적인 태도.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볼까요? 지금 김정은이 걸어가고 있는데 장성택이 어떻게 하고 있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건 뭐죠? 김정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장성택은 김정일식의 노동당 행정부장 역할을 했어요. 원래 노동당 행정부는 별로 힘이 없어요. 제일 힘이 센 게 조직지도부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의 후광을 얻고 장성택이 노동당 행정부를 비대하게 키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으로. 그래서 그 당시 노동당 조직부장이었던 리제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리제강을 차사고를 위장해서 제거했다는 설이 북한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북한의 로열 패밀리, 피는 백두혈통이 아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정일이 그걸 허가해 줬어요. 왜냐?
지금 자기를 보좌해줄 믿을 만한 세력이 장성택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장성택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했죠.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장성택의 형들도 다 장성이었어요. 군대 실력자였어요. 근데 김정일이 유언을 남깁니다. 장성택에게. 내가 죽으면 김정은을 잘 보살펴달라. 그리고 또 하나 리용호 참모총장이라는 북한 인민군의 최고 필수거든요. 강성 인물이었어요. 이 두 사람. 노동당은 장성택, 군부는 리용호. 김정일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한 김정일에겐 충신이죠, 둘 다. 이 두 사람을 리용호 총참모장은 이 사람들이 다 운구차. 김정일 운구차 할 때 8인 중에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다. 리용호와 장성택. 그런데 리용호 총참모장은 김정은이 2012년 6월에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럼 2012년 6월이면 6개월 만이죠. 이 6개월 만에 리용호를 처형해요. 김정은이. 그리고 장성택은 2013년 12월에 처형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부탁한 사람들인데 그거 뭐냐면 자 봐요. 지금 장성택이 저렇게 삐딱하게 주머니 손 놓고 김정일 씨에겐 저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냥꾼이 있고 아주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큰 사냥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있을 때는 이 사냥개는 어린이한테 잘하겠죠. 그죠? 말 잘 듣겠죠. 근데 사냥꾼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어린아이와 무서운 사냥개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자, 단종과 수행대군을 보자고요. 수행대군 삼촌이죠. 단종은 어린 왕이었죠. 문종이 죽을 때 이 수양대군이 형이죠. 문종이 죽을 때 수양대군, 안평대군 같은 자기 동생들한테 단종을 부탁해요. 그럼 수양대군이 그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형 빨리 죽어. 나 단종 죽일 거야.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도와주겠다고 말했겠죠. 단종은 수양대군을 믿었죠. 단종이 먼저 수양대군을 제거했다면 단종이 비참하게 죽을 일이 없죠. 삼촌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역으로 아버지 때 충신이지만 권력이 비대하니까 인민군은 리용호 총참모장, 장성택은 당행정부장이니까 이 둘을 먼저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뭐 폐륜이지만 권력 구조를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선수를 줬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봐도 장성택이 김정은을 무시한다는 게 지금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장성택이었어요. 근데 김여정은요. 지금 무슨 권력이 있어요? 인민군도 총참모장도 아니고 장성택처럼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정도로서 김정은을 위임받아서 담화를 발표하고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했죠? 김정은의 수행비서였잖아요. 깡총이 뛰면서 여기저기. 그러면서 그걸 현송월에 맡기고 이 노동당 안에서 대남 대미 담화를 내고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관장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구는 전혀 없다. 장성택과 비교할 게 아니다. 장성택은 사단이 있었어요. 자기 사단이 거대한. 그러니까 김정은이 먼저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을 세력화한다? 그건 북한 정치 문화를 모르는 말입니다. 김여정도 백두혈통인데 최고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을까요? 그건 전혀 아닌 얘기예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본 줄기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 다 격가지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 자기 성혜림 아들 김정남 제거했잖아요. 2017년 2월 달에. 그렇죠?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철 어디 갔어요? 지금 폐인처럼 숨어있잖아요. 지금 일부 탈북민들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 위리안치 김정은은 가택연금 정도 돼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김정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김여정보다는 김정철이 더 남자하고 장남이고 더 위상이 있죠. 그렇죠? 전혀 아닌 거예요. 김여정은 조선시대로 치면 그냥 신하일풍이에요. 신하일풍. 김주에 김여정 말고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김주의 위에 아들 장남, 그 다음에 2013년생 김주혜, 그 다음에 김주혜 밑에 성별 미상의 동생 요렇게가 지금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건 누구 하나예요. 김주혜 하나예요. 2013년생.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만일에 첫째 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박지원 의원이 김정은이 유학 중인 아들을 숨기려 김주혜를 내세운듯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김정은 체제는 고립돼 있죠. 미국도 제재, 한국도 제재, 전 세계가 제재하죠. 그럼 전 세계랑 김정은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장남이 있고 후계자라면 그 소중한 아들을 외국에 내보내겠어요? 위험하게? 안 내보내죠. 이 위험한 상황에 지금 박지원 의원도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있는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유학 보내요? 하나밖에 없는 태자를? 논리가 부족하죠. 그 다음 지금 김주혜가 하는 게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이거든요. 이게 후계자 시절에 김정일과 김정은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의 후계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최고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수행을 하는 게 후계자 수업이에요. 후계자 수업이 따로 없다니까요. 근데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거의 40여 차례 가까이 현지 지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북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요. 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딸은 보호 안 해?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해놓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후계자 이러면 웃기죠. 그죠? 자, 첫째 아들을 출산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시작고요. 그럼 그 다음에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낳는데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유학 갔다 따로 수업을 받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주애에 대한 김정일은 74년에 후계자로 공식 선출이 됐어요. 김정은은 2009년에 1월 달에 후계자로 공식 선출이 됐어요. 근데 김주애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은 가장 강도 높게 받고 있지만 후계자 임명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리설주만 부인이 있다고 보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에 하나.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김정은은 아마 자기 엄마가 워낙 그 원산에서 서름을 받고 김정일의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느낌상 김정은은 그걸 봤기 때문에 리설주를 내세우는 거 보면 제 판단입니다만 여자 관계가 문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외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 김주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얘가 하다가 얘가 제목이 안 되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김주애는 북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강도 높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북한의 재밌는, 자, 2024년 3월 8일 날 38 국제 부녀절, 여성의 날이에요. 이게 국제 부녀절, 우리로 치면 국제 여성의 날 노동신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성들이 문화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해야 나라가 문명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며 우리의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 여성들은 예의 도덕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 미감에 맞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여 우리식의 생활 양식과 도덕 기풍을 적극 구해내 나가야 된다. 지금 여성이시죠? 이 말 들으니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주 본건적이죠? 뭐 순결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옷차림을 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성의 나라 할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조선시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만일에 이렇게 우리 여성의 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맞죠? 이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본건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조선중앙 텔레비전 가끔 나오죠, 화면이. 간부들 거기 여자가 몇 명 있나 보세요. 김혜정하고 최선희 정도. 최선희도 너무나 출세한 거고, 그 다음에 현지비서 현승월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기 매우 어려운 가부장적이고 본건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성 지도자를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게 이제 김주애가 9살 때 2022년 11월 18일 날 그 어린 나이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장기간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겠죠? 2022년 11월에 처음 나왔을 때 단동 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피식피식 웃었어요. 무슨 후계자냐고.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답을 말해요. 내려온 거죠, 이제 말이.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사이에 확 피식 웃다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의 샛별 여장군,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앵커님들이 해 안 해요? 지금 김주애 나오면은 어린애로 봐요? 아니면 김정은 후계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본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을 못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아주 이른 시기부터 노출을 시키는 거죠. 아주 장기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영국 왕실이 떠올라요. 영국 왕실에서 어떻게 돼요? 왕이 왕세자, 태자 혹은 왕세녀 유럽에 하고 다니죠. 그러면 계속 노출시키잖아요. 지금 이 승계 수업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부터 이 주입을 계속 시킨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집권을 할 거예요. 승계는 넘겨줄 거예요. 그러나 김주애가 아버지처럼 김정은처럼 통치를 할 수 있는 여건 다른 문제죠. 왜냐? 김정은은 김일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김정은은 권위가 50 정도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권위가 10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여자인 김주애는 몇일까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승계받아도 유지하는 건 다른 문제죠. 김주애로 4대 세습은 이루어지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3대를 유지 못할 수도 있죠. 지금 권위가 최악이라고 그랬죠? 최저라고.
경제 최악입니다. 민심 아주 위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었던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와 전쟁 관계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북중 관계 나빠요. 북한의 생명줄인. 모든 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위기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김주애가 유지할지는 그건 미지수고 3대를 마무리 못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붕괴론을 할 때 좀 구별해야 돼요. 북한은 붕괴하지 않아요.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죠. 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후세인 죽고 가다피 죽었다고 리비아가 붕괴됐어요? 이라크 붕괴됐어요? 정권은 붕괴해도 북한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있다. 3대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4대로 가도 세습은 하겠지만 계속 유지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소련이 붕괴했지만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나요? 안 됐죠. 중국이 개혁개방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안 됐죠. 자, 가다피 죽었지만 리비아 민주화 됐나요? 후세인 죽었지만 됐나요? 아프가니스탄 정권 무너졌지만 됐나요? 더 엉망이죠. 팔레비 이란 정권 무너졌지만 지금 신정정치잖아요. 권위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60년 4.19 때부터 지금 65년 지났죠. 근데도 우리 아직 민주주의 갈 길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모델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있거든요. 북한은요. 조선시대, 일제강점, 김씨 3대 왕조 체제, 민주주의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혁명은 불가능해요. 다만 우발적인 민중분기, 차우세스크 정권 붕괴처럼 그런 민중분기, 폭발,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민주주의 완성은 아니다. 왜냐? 그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김정은 죽으면 민주주의 된다. 우리 보세요. 60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 성공적인 모델인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에 갈증이 있죠. 더 가야 되죠.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를 이뤘지만 근데 북한은요. 민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거는 상인 거고 인권 가치를 몰라요. 생명 존중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또 내부 조직 같은 세력도 없고 그러나 불만이에요. 인민봉기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긴 민주화의 시작이 되겠죠. 북한도 스스로. 그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우리의 슬픈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장기간에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하나 죽는다 그래서 북한이 민주화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눈을 깨고 자각하고 변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복주사 주고 그 사람들 저분들에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우리 민주화 운동 어떻게 했죠? 우리 군사 독재 때 그때 우리 타임지, 슈피겔지 외국의 언론들이 진실을 전해주고 정보를 주면서 눈을 뜨고 민주화의 동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겉으로 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해 보여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팩트만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라 내가 북한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항상 북한을 볼 땐 최선의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해야 돼요.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들이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여정이 곧 숙청되고 북한 내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자고요. 그 자료 보시면 우리 앵커님 몇 시에 자요? 사적인 질문인가? 12시쯤 자요? 저도 12시쯤 저녁을 자거든요. 김정은 몇 시에 잘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새벽 5시예요. 매일 새벽 5시예요. 이게 노동신문이 2023년 3월 25일 날 보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난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데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법칙으로 체제가 되었습니다. 밤샌대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 12시죠. 그러나 오늘을 나는 김정은이죠. 다음날 5시 새벽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 김정은의 취침 시간은 5시. 이게 건강한 취침 시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왜 5시에 자는지 알아요? 오콜릭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좋은 것 같죠? 자, 이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북한의 학생들 학습장이 민들레 학습장이 있거든요. 이 이름은 김정은이 졌어요.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지라고. 자, 소나무 책가방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김정은이 졌어요. 왜? 소나무처럼 튼튼해지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유명한 이름들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의 호화주택 경루동이라고 경루동 이 눈물 아름다운 눈물처럼 이렇게 그것도 김정은이 졌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이름은 김정은이 졌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애들 밥그릇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고 그날 밤을 새요. 그래서 그릇을 다 모아놓고 간부들 모아놓고 그릇을 골라요. 유치원생 밥그릇을.
그리고 갖다 주고 나서 또 잘 됐는지 또 확인해요.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아니죠. 쓸데없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평양에 만세대 아파트를 지면 1000건, 1500건 비준한 계획안이 들어오면 김정은이 다 비준해요. 그럼 새벽 5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5시에 하는 거죠, 새벽까지. 새벽에 전화해요, 사람들한테. 자는데. 그리고 실제로 새벽에 찾아가요. 새벽에도 2번 찾아오시오. 2번 걸어오신 전화. 이게 다 기록용어예요. 이게 건강에 안 좋죠? 과로죠? 생활 습관이 아주 안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담배를 손에 놓질 않아요. 지금 이게 짧은 장면인데 6장면에 지금 담배가 다 있죠, 손에. 다 들고 있죠? 심지어 김주의 어린애 둘 같이 있는데도 지금 담배 피우고 있죠? 김정은이 이번 평양에 수재민들 모아놓고 어린애들 공부시키는데 그 애들 교실에도 재떨이가 있어요. 한번 타거서에 갔거든요. 타거서에서 담배 피면서 타거서 선생님들 지시래요. 타거서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수해지고 보트 타고 갈 때 거기도 현성월이 재떨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중독인 거예요, 사실. 자, 2가지만 해봅시다. 새벽 5시에 자요. 담배는 손에서 안 떨어져요. 몸무게는 140kg대로 추정이 돼요. 중반으로. 이 3개만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더 있어요. 이건 다 팩트에 증거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드디어 뾰루지입니다. 뾰루지. 2013년 5월에 뾰루지거든요. 근데 사실 뾰루지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8월달 지금 이 수해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거든요. 8월달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지금 볼에 뭐가 있어요? 뾰루지 이렇게 1년 이상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앵커님?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예요. 일종의 뒤젖이 아니에요. 이건 염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염증. 그럼 볼까요? 5시에 자, 오컬릭이야. 쓸데없는 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 담배는 손에서 안 놔. 몸무게는 140kg대야. 비정상이 초고도 비만이죠. 근데 이 뾰루지가 염증이 안 가시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사 자국이 많이, 패치 자국도 많이 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일,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어요?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이죠. 김정은도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2020년 6월 달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리설주하고 집에서 이게 들고 있는 게 약이에요. 인민들한테 뭐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준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슴에 보세요. 가슴에 이게 옷이에요? 옷 아니죠. 내복이 이렇게 생긴 거 어디 있어요? 그죠? 일종의 패치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있죠. 이건 단축구멍이 아니죠. 단축구멍이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뭔가 호수 같은 걸 끼는 구멍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건강. 북한 뭐 지도자들은 왕이니까 자기들끼리 뭐 특수한 걸 만들어 먹거든요. 그 연구소가 만청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건강연구소. 그 연구소가 여기 와 있거든요. 김일성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염색한 속옷을 입지 않는데요. 건강에 안 좋다고. 자, 이거 지금 색깔 염색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내복이 아니고 패치에 가까운 거예요. 자, 여기 심장 보이죠? 여기. 그쵸? 그럼 이거 쭉쭉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환장, 1만1, 담배는 줄담배야. 몸무게 140kg예요. 그쵸? 이 뾰루지는 가시질 않아. 그 다음에 이게 심장이 부담이 안 가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심혈관계야. 그러니까 사람의 명은 몰라요. 하늘이 정하니까. 그러나 이 정도라면 김정은이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객관적인 증거만 말한 거죠? 추정은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에 이건 패치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팩트로 추정이 돼요. 누가 봐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겠어요? 또 하나. 김정은이 2009년 1월 달에 후계자 칭호를 공식 받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김정일이. 그럼 북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강이 이상하네? 말은 안 하죠. 지금 그런 상황. 김정은이 새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 약이 듣겠어요? 이게 이 뾰루지가 가시질 않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북한은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2008년 8월에 프랑스 의사가 들어갔다, 미국의 의사가 들어갔다, 중국의 의사가 들어갔다. 확인은 안 됐어요. 다 설이에요. 그러나 그때 언론에서 그런 게 다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북한에는 고급 의료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서는 고급 약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수입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보기관들은 그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북한 해외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뭐 약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비밀 아니잖아요. 그런 새로운 약을 쓰다가 새로운 약제를 구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거죠. 그럼 뭐냐면 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타입, B타입, C타입. 혈관제다. 그럼 이런 혈관제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혈관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사가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 김정은이 약을 먹어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게 포착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약을 구입하고 있고 그 약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을 한 거고 분석을 해보니 그 약이 듣지 않으니까 새로운 걸로 대체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김주의 후계자설이 급부상한 것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김정은이 20대 중반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일도 60년대 42년생이에요. 60년대 중반, 중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럼 20대 중반이죠. 84년생 김정은. 그러면 2008년 정도 나왔으면 20대 중반이죠. 그렇죠. 주에는요. 9살이죠. 너무 어리죠. 말도 안 되는 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12살 먹은 애를 향도, 위대한 분들, 조선의 샛별 여장군.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김정은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뭐 북한을 뭐 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내가 쓰러져도 내 가계가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없다면, 초조함이 없다면 그런 어린애를 데리고 나온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최악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행군입니다. 다 알죠? 94년부터 98년까지 최소 수십만 명 굶어 죽었어요. 유엔에 보고한 숫자는 20만 명이 좀 넘어요. 그건 확인된 거예요. 북한 당국 인정한 거예요. 300만이다 그러는데 100만 내외일 가능성, 50만에서 100만 내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우리가 100만 명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면 화내요. 고난의 행군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 북한이 만들어낸 조작된 개념이에요.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항일 8.3 때 고난의 행군도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미공급기, 공급이 배급을 말하는 거예요. 배급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어느 날 처절하게 굶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4차 세법에서 2020년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행군도 끔찍한데 더욱 간고한 걸 결심했대. 벌써 몇 년 전에. 그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 정권기 옥수수 쌀값이 최고 높아요. 그 다음 환율이 달러 같은 경우 한 8,400~500원, 위안화는 1,2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달러는 14,000~15,000원이에요. 위안화는 2,000원, 1,800원, 1,900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경제 좋아요? 안 좋죠. 어마어마하게 안 좋죠. 아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와요. 간헐적으로. 자, 최악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3년 반을 국경을 봉쇄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푸시웨이, 최악의 내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탈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체계적으로. 철조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탈북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역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국경을 건너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오면 중국에서는 브로커를 껴야 돼요. 혼자는 못 와요. 그래서 브로커를 껴서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서 태국 가거나 아니면 몽골 루트를 거쳐서 오거든요. 요 브로커 비용이 과거에는 400~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1억 원을 줘도 안 돼요. 목숨을 거는 일. 왜? 중국 내 반가점법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루트는 북로가 지금 짝짝꿍하죠. 그 러시아도 힘들어요. 그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해외에 나와 있던 노동자, 그 다음에 주요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체제에 희망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국경이 어려우니까 북쪽 국경이 어디로 와요? DMZ, 동서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날 고성 쪽으로 북한군 하사가 내려왔죠. 8일 날에는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걸어서 교동도 쪽으로 왔죠. 지난해에는 5월에는 서해로 배 타고 보트피플, 10월에는 동해로 보트피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오거나 엘리트들이 주로 그 다음에 이제 DMZ나 아니면 동서해 한강하고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탈북할 정도면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엘리트들은 외부를 봤잖아요. 외부 생활 알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쿠바 주재 대사관의 참사가 와서 그런 얘기했죠. 북한 상위 1% 삶이 우리 영국 중립권보다 못하다고. 그 말이 맞는 게 자, 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지역해놓고 북한 경제가 세계 180위권이거든요. 우리는요 10위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 총소득 GNI가 우리의 60분의 1이에요. 그 다음 2023년 기준 작년이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30분의 1이에요. 이건 평균이죠. 우리 중산층 잡아봐요. 그럼 북한의 상위 1%도 우리 중산층만 하겠어요? 못하죠. 거기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북한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면 조선중앙 텔레비전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 보면 자살하고 싶어져요. 너무 재미없어서. 왜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선전가예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 다음에 요즘은 영화도 안 만들어요. 6.25 때 영화. 다 인민군들이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다. 여기처럼 멜로나 무슨 뭐 쇼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없고.
그러면 의식주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북한 상위 1%가 우리 중산층이 아니라 아마 중하층만도 못할 거래요. 자유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우리도 아직 뭐 취약계층들이 있지만 지금 굶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영양실조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북한 보세요. 이번에 휴재민들 다 말랐잖아요. 빼빼 말랐잖아요. 북한은 뚱뚱하고 있고 몸이 뚱뚱한 거 있죠. 그게 부의 과시예요. 배가 나오면 간부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배 나오면 지금 우리 중산층 배 나왔어요? 건강 챙기잖아요. 그 북한 중상층 이상은 배가 나와야 중상층이에요. 이게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상위 1% 삶이 우리 중산층만도 못하다? 당연하죠. 엘리트들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 전초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징후는 아주 많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선이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순조부터 엉망이거든요. 정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의 긴 시간 동안 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이르게 고종 때 망하잖아요. 일제에서. 또 밀란이 일어났지만 안 망하잖아요. 정권은 취약한데. 그러니까 정권이 취약하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야 돼요. 저항의 정도, 그 다음에 정권의 이 통제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 요인들,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결합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엘리트들이 탈북한다고 해서 바로 붕괴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붕괴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다?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 건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나 확실한 건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내구력이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게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 붕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는 붕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에 떠도는 선전 전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북한으로 가는 전단하면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북한에게 진실을 알려야 돼. 이게 효과가 크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단 뿌려봐야 접경 지역의 위험만 초래하고 남북 갈등만 초래한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자, 두 가지 시각 다 나름 논리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별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단입니다. 의외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이라고 지금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김일성 3대 가계도거든요. 의외죠? 이걸 왜 무서워할까요? 막 김정은을 일부 단체에서 비난하고 막 아주 희화하고 막 이런 전단이 가죠. 그거는 별로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면 북한 주민들이 그런 애가 아니라 일단 반감을 가져요. 우리도 북한에서 만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막 욕하고 막 희화하고 그러면 딱 보면은 동조하겠어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은 사실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 김일성의 3대 가계도라고 돼 있죠.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공개되지 않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뿌려온 전단이거든요. 지금 전단의 효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떠나서. 효과성. 지금 북한에 알려진 가계는요. 김일성과 김정숙 부부관계. 죽었죠? 김정숙은.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공개했던 부인 김성애.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과의 사이에서 나온 김정일, 여동생 김병희, 그 다음에 김성애 사이에서 김경진, 김평일, 김영일 이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일은요. 김정일은 부인이 누군지 몰라요, 북한 주민들. 지금 김정일 부인은 이제 알려진 건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인 고용희, 그 다음에 이제 김옥 이렇게 5명은 알려졌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과 이제 리설주죠. 그리고 김주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김정은이 왜 두려워하느냐? 일단 김정일이 부인이 이렇게 많고 문란하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김정은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은 누구죠? 장남은 성혜림의 아들이었던 김정남이죠. 김정은이 죽였죠.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죠. 2017년 2월에. 자, 이제 드디어 이 고영이로 넘어가면 고영이의 이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제1교포하면 어때요, 느낌이? 별 느낌 없죠? 그냥 개미동포 이렇게 생각하죠. 북한에서 제1교포는 은어로 째포라고 그러거든요. 째포. 북한에서 째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천민 취급을 받아요. 일본의 60년대 많은 그 제1교포들이 조총련계가 북송 손을 탔죠. 북한으로 갔죠. 그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천시 받고 힘드니까 북한을 갔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 사람들에서 우월감이 있어요. 물론 일본은 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간첩 취급을 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찌에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세에 지장이 있고 헌담도 깨져요. 결혼 대상으로도 가장 기필해요. 그러니까 찌에퍼라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영희는 어떻게 돼요? 제일교포 출신이잖아요. 찌에퍼죠? 첫 번째. 그다음에 고영희의 아버지가 고경택이거든요. 고경택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 있다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있죠. 그럼 한라산 줄기죠? 김정은은 뭐라고 그래요? 백두산 줄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피에 남한 줄기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엄마는 찌에퍼에 남한 출신이죠? 그다음 더한 게 있어요. 북한 김정은의 탈북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처형까지 시킬 정도로 탈북을 막잖아요. 근데 고영희 언니가 이름이 고용숙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누구예요? 이모죠? 이모분 리강이에요. 자기 이모가 탈북했어요. 지금 미국에 살아요. 자, 그럼 김정은 어떻게 돼요? 찌에퍼에 한라산 줄기에 탈북자 가족이죠. 그 다음에 고영희는 뭐예요? 정실 부인이에요? 첩이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남은 쪽에서는 싫어하실 텐데 북한에서는 무용수 있죠. 그 신분이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낮아요. 근데 고영희는 뭐 무용수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김정은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 장남 지가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영희를 북한에서는 원산댁이라고 그랬어요. 북송교포들이 원산에 정착을 했고 만경부 못하고. 그럼 평양에 들어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못 들어오게 김일성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봤어요? 없어요. 한 장도. 그렇게 김일성 따라하죠. 코스프레. 근데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요. 그게 실수죠. 처음에 초기에 사진을 조작해서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김일성 따라하는데 사진이 없잖아요. 왜? 김일성이 인정을 안 했으니까. 김정남은 이거 뭐 독촉에서 나온 설이에요. 확인 안 됐는데 김경희, 고모 김경희가 김정남 데리고 김일성한테 가서 다짜고짜 울고불고 얘가 장손이라고. 그래서 김정남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있답니다. 근데 김정은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알려져 봐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김정일의 또 다른 성혜림 집안도 그 성혜림 언니, 성혜랑, 그 다음에 조카 이한영, 그 조카 이한영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망명했다가 북한 공작원에 암살당했잖아요. 여기도 탈북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부인 중에 두 집안이 다 탈북자 집안이에요. 동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게. 근데 라텍스 중국제 풍선이거든요. 이거 한 10만 원 정도예요. 이거는 좀 비싸갖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못 보내요. 그 오른쪽에 보내는 게 이제 비닐 풍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이 4개 있죠. 이렇게 떨어져요, 풍선이. 왜냐면 이렇게 팍 터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터지는 게 널리 퍼져 있어요? 아니면 비교적 좁은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단이 가도 이렇게 터지면 인민군 동원해서 수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스마트 풍선이라고 써 있죠. 지금 비닐 밑에 뭐가 달려있죠. 네모난 상자가. 그렇죠. 이게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지금 쓰는 장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처럼 그렇게 비닐봉지가 아니죠. 네모난 상자가 달려있죠. 이게 상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상자에서 뭐가 종이가 나오고 있죠. 한 장씩.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개념이 아니고 상자에서 계속 뿌려요. 이렇게 한 장씩. 여기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일정 기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 전역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인민군이 비상체제를 걸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가 있죠? 아까 말한 전단, 가게도 전단이죠. 김정은이 제일 괴로워하는 걸 이걸 북한 전역에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요즘 GPS 장치 있죠? GPS 장치를 풍선에 장착을 하면 그 풍선이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위치 표시를 계속 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옆에가. 하나는 평양 인근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북한을 관통해서 거의 북쪽까지 갔죠. 그죠? 양강도까지 갔잖아요, 지금. 멀리 가면 만주까지 가요, 이게. 이건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서 어렵게 제가 얻은 팩트 자료예요. 자, 그러면, 자, 종합해 볼까요?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 하는 그 가게의 비밀을 북한 전국에 지금 뿌리면서 가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그러면서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어요? 김여정이 말 잘못했어요, 또. 남쪽이 쓰레기 오물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보내는 게 뭐라고요? 그 쓰레기라는 게 김정은 가게도잖아요. 그럼 김여정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가게도를 쓰레기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전단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체들이 그 접경 지역에서 막 선정적으로 이 단체는 조용히 해왔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 단체들이 조용히 해왔을 때는 북한이 반응을 못했어요. 창피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접경 지역에서 막 선정적으로 막 공개하고 기자들 불러서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 접경 지역이 위험해지잖아요, 첫 번째.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잖아요. 그 다음 본인들이 보낸다는 거 공개하죠? 그럼 북한도 알죠? 그럼 인민군들 어떻게 해요? 비상을 걸 거 아니에요. 수고하겠죠? 그 다음 비상 걸린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그 풍선 주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선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진정성이 떨어지죠. 정말 북한의 변화를, 이거는 이 가게 되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이거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단에 대한 반대와 찬성. 둘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자극, 접경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선정적인 거 그런 건 지양해야 돼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건 알려줘야죠.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거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전단에 대해서는 대북 혼돈에 대해서는 그 두 시각을 우리가 적절히 균형감 있게 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가계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지면 북한 주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상상외로 충격이죠.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질 여사 말고 부인이 4명이나 더 있고 부인 중 하나는 뭐 저쪽 이란으로 망명했고 지금 소련으로 뭐 러시아로 가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미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자녀는 북한으로 탈남했고 그럼 어떻겠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그런데 북한은요. 북한은 지도자를 신성시하거든요. 신이에요. 조작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그동안 자기들이 학대당했던 탈북 모든 나쁜 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욕을 안 써 있잖아요. 그 은밀히 퍼질 거 아니에요. 맞니? 네, 맞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통화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 중국으로 전화하면 중국 단둥이 신의주 건너편이죠. 그럼 단둥에 있는 기지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 범위가 단둥만 되겠어요? 신의주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전화를 갖고 신의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중국으로 걸었는데 신의주하고 통화가 되는 거죠. 중국대 대포폰을 가지고 있어요. 접경지국 사람들이. 통화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맞다고.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34,000명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이.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통화를 해요. 송금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 평양하고도 통화됩니다. 여기서. 왜? 제가 그랬죠. 중국 대포폰을 이용하면 신의주, 의주 이런 해산 이런 접경지역에서 통화된다고. 그렇죠? 물론 더는 안 되죠. 기지국범이니까. 자, 이게 그 전화라고 해요. 서울에서 전화 걸었어요. 그럼 북한도 스마트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한쪽엔 이거고 한쪽에 이걸로 평양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럼 두 전화를 스마트폰을 아래 위로 겹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통하는 돼요. 그런 세상인데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가계도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심리전에서는 북한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가. 있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진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실이. 뭐 희화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면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이 변화가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뭐 우리 말 듣나요? 우리가 민주화한 것도 진실을 깨닫고 현실을 알고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 87년 많은 수없이 많은 이 시민운동의 핵심은 진실이었어요. 독재정권은 진실 가리려고 했고 누가 이겨요? 진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북한 붕괴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일단 붕괴가 되려면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평양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써놨죠. 자, 할머니 김정숙은 백두의 여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신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백발박중 명사수 뭐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백두 여장군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고영이 엄마는요. 김정은 엄마 고영이는 얘기 안 나오죠 텔레비에. 왜냐? 제 파가족이고 무용수 출신 첩외자냐고 탈북자 가족의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공개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핵폭탄 같은 충격이거든요. 김정은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민심 위반은 시간 문제예요.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민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습죠. 그러니까 강한 듯 허약한 권위, 불안한 자칭 백두열통이 김정은이에요. 자, 이게 평양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제 얼굴 나왔네요. 이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김정은의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김주애의 과속 스캔들, 과속 우상화. 나이 9살짜리 여자애를 봉건적인 정치 문화에 내세웠죠? 그러면은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저렇게 급하지? 김정은 나오고 김정일 3년 만에 죽었는데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하겠죠. 김주애의 과속 우상화는 조기 등판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김정은이 올 1월 달에 통일 안 한다. 우리 같은 민족 아니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앵커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날 텔레비 나와서 우리 북한하고 통일 안 하고 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여요?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왜? 항일 빨치산을 내세우죠. 일본하고 싸운 거. 그 일본하고 싸운 게 뭐예요? 한민족을 보호하는 거죠. 광복이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 한국전쟁 6.25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적화 통일을. 그러니까 김일성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 김정은의 유훈이에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통일해야 된다. 남조선 적화해야 된다. 우리 굶는 것도 고난행군도 통일 때문이다.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통일 때문이다. 통일. 지금도 탈북민들한테 통일 얘기하면 우리하고 확 달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해요. 의지가. 근데 오늘 갑자기 김정은 말 한마디로 우리 통일 안 해. 민족 아니야. 통일?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곤궁하냐면 그럼 주민들한테 통일 안 한다고 민족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전선도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3월 5월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한정 가잖아요. 통일 민족 개념을 폐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얼굴에 목칠한 거죠? 침 뱉는 거죠? 내 무덤에 침을 외탈하죠? 맞아요, 정말로. 그런 다음에 지금 뭐라느냐? 김일성은 조선의 태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일성 태양을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표현을 내붙이고 있어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 초상도 같이 나온 거 맞죠? 할아버지 태양절 이번에 4.15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거든요. 그때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지웠어요. 4.15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지우고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은 욕 잘 안 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예상과. 왜냐? 항일 빨치산. 많은 부분이 조작됐지만 어쨌든 한 건 사실이거든요. 전과가 과장됐지만. 두 번째, 김일성 시기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잘 사는 시기였어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합국력에서 우리하고 대등했거나 우리 다 좋았어요. 우리 그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고서 근대화 이쪽으로 해서 넘어선 거지 그 전에 비참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고깃집 가면은 비계 주문 안 가져갔다고. 그 다음에 생선은 썩어서 넘쳐났다고. 열대과일, 바나나 이런 것들 막 길거리 넘쳐났다고 이렇게 말해. 그땐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탈북한 사람들도 김일성은 욕 잘 안 해요. 김정일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을 지우고 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자, 첫 번째,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죠. 세 가지 실수, 김주애 과속 우상화, 통일 민족 개념 폐기, 김일성 태양 지우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흔들려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독재의 지속 요인과 붕괴 요인을 정리해놨어요. 그렇죠? 독재 이주사는 첫 번째 폭력입니다. 폭력, 국가적인 테러. 그 다음에는 조작과 집단 체면이에요. 김정은과 막 울고불고 하죠. 상당히 많은 건 조작이지만 일부는 그렇게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조작된 실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차별보상. 평양은 특수한 특권층들, 그 다음에 집권층들. 요게 지금 북한의 독재 유지 수단이거든요. 근데 독재 붕괴 특징은 뭐냐? 아까 만세해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그중에 다 그럴까요?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재민들 가서 아이들 만세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앞에 있는 몇 명 애들은 막 이러는데 뒤에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혼자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딴 데 보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충성과 존경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기 신사임당 TV 여기 사장님 계시죠? 직원들 마음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월급 올려주면 돼요. 근데 월급은 적게 주고 막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막 맨날 훈육하면은 반발이 생겨 안 생겨요. 근데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건강한 건 직원들의 만족도에 숨어있는. 근데 이건 안 드러나죠. 왜냐면 보스한테 어떻게 막 저기를 해요. 독재가 그게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하다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루마니아 독립 전체가. 숨겨진 민심이완이 중요해요. 이거 언제든 터져요. 두 번째는 특징은 뭐냐? 독재는 천천히 안 무너져요. 갑자기 무너져요. 왜? 숨어있는 게 한 번에 드러나니까. 전자레인지 그릇 같은 거 겉으로 멀쩡한데 깨진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도 툭 치면 깨져요. 왜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 수없이 많은 이 피로 강도가 쌓여서 눈에는 안 보이는 금이 가 있는 거거든요. 독재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촉발 트리거 우발적인 예를 들면 차우세스크 체제 때는 한 청년이 차우세스크 이 찬양 집회에서 차우세스크 살인마 이 한마디가 갑자기 폭발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독 베를린 장벽 붕괴 때도 그때 동독 간부의 말 한마디 여행 자유합니다. 이게 이제 장벽 붕괴. 그 다음에 우리도 그 4.19 때 그 마사 안에 있던 김주열 열사의 어떤 그 시신이 물에 떠오르면서 이게 불을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촉발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저항이 아니라 확 들불이 붙듯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독재 이주상과 붕괴 요인들이 두 개가 지금 결합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되고 또 위험한 요인이 양면을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북한 정권 이제 붕괴 시나리오를 첫 번째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 이게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죠? 모든 독재 체제 붕괴는 위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위기, 특히 경제난. 그죠? 그럼 우발적인 촉발 요인으로 루마니아형 인민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권의 권위가 추락하고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공안 세력들이 있죠. 보안 세력들이 이 군부를 장악을 해서 감시하니까 군부가 힘이 없어요. 근데 위기가 되면 군부가 동원이 되겠죠. 군사력이. 그러면 보안 세력과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그랬거든요. 군부를 동원해서 인민들의 봉기를 진압하라고 했더니 군부가 거부해요. 인민들을 학살할 수는 없잖아요. 보안 세력들은 막 총 쏘는데 인민들한테. 그럼 보안 세력과 군부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군부가 차우세스크를 제거해버렸어요. 총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되면 왜? 군부도 불만이 누적돼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김정일 때는 군에 대한 상당한 우대가 있었는데 지금 무조건 채찍만 막 별을 뗐다 붙였다 처벌만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루마니아처럼 김정은을 제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준비된 지도자가 없잖아요. 정치국, 노동당 정치국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위기 상황이 되면 총 가진 사람이 제일 세요. 그럼 군부가 더 영향력을 강화할 거예요. 그러면 저개발 국가형 군부 독재의 가능성이 있고 그럼 군부 독재가 이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민봉기가 재발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이제 김주애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주애로. 그 뭐냐면 김정은이 급사를 하면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김주애로 가겠죠.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 김주애를 김실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꿈도 못 꿔요. 정치문화가 후진적이니까. 그럼 김주애가 등장을 하겠죠. 김여정이 뒤에서 후계자 역할을 하겠죠. 김주애는 어릴 거고 그렇게 성숙이 안 됐을 거고 국정 능력이 미비할 거고 김여정도 과거 장성택이나 이런 정도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긴 하지만 상당한 국정 능력의 취약성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치국, 노동당 정치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의원 후보에 한 30명 돼요. 상무위원 한 5명 되고 김정은 중간 4명 되겠죠. 이 사람들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고 김주애는 얼굴 마담인 형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노동당 정치국에서도 위기 상황이 되면 점차 군부의 입김이 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때는 총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정은이 죽으면 이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점차 군부의 힘이 세질 거예요. 이건 모든 독재의 특징이에요. 총 가진 사람들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동당 정치국 집단지도 체제가 군부 중심이 돼갈 거고 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허수아비인 김주애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거나 제거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가능성, 김여정도 제거되고 이 가능성 이 높죠. 김정은이 제거돼도 이게 민주화로 가기보다는 저개발국형 군부 독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북한 내부가 혼란한 상황이 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관심거리죠. 북한 붕괴 시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이 아닌 북한 영토에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중국이 우리 통일 원하겠어요? 원하죠. 왜? 친중국 국가로서의 통일은 원하겠죠. 미국은 통일 원하겠죠. 북한까지 주한미군이 가는 통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하지 않겠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가입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유엔 승인 없이 침략이 돼요. 못 들어가요. 북한 정부가 우리 보고 들어와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할 리는 없겠죠. 중국은요. 조중 우호협조민 상호 원조조약에 의해서 북한 유사시에 자동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번에 6월 19일 날 푸틴이 김정은과 뭘 했어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적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도 군사운전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지도를 3개 갖고 왔거든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지도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어 있죠? 중국은 동해로 못 나오죠? 이걸 언제 뺏겼느냐? 중국이 원래 동해로 나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하고 전쟁에 지면서 이 땅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동해로 나와요, 못 나와요? 지금 못 나와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 얼마나 한이겠어요, 동해로 나오는 게. 그렇죠? 이 좁은 이 보아이만 이쪽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꿈은 뭐겠어요? 동해로 나오는 거죠? 이게 중국의 꿈이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이 중국 색깔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동해가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친중국화하면 동해로 나온 항구들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뭐가 돼요? 중국이 지금 동해로 가면 러시아를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한 것 같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과거에 전쟁도 했어요. 우수리강에서 영토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가 극동 지역의 거대한 땅에 들어오는 걸 러시아는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땅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러시아의 전략이에요. 뭐냐? 북한이 무너져도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이제 어떻게 해요? 중국을 동해로 못 나오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점령하면 중국 못 나오겠죠. 동해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각자 다른 꿈 꾸고 있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래서 북한이 붕괴돼도 통이 우리에게 굴러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유사시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안 가게. 근데 김정은 정권은 우리하고 통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요? 북한 주민들은 통일할 생각이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친한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이 통일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근데 북한 당국이 저렇게 거부하고 독재를 유지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북한 주민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믿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그냥 부자 이웃일 뿐이에요. 우리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고난행군 때 수십만 명이 죽어갈 때 우리 못 도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금전 만능 기계가 아니에요. 돈은 소중한 거니까 내가 소중한 걸 전달해주고 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독은 돈을 썼어요. 인색하지 않았어요. 조건도 없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무한 책임론을 실천해야 돼요. 헌법상 우리 주민이니까 북한 주민이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 책임이에요? 김정은 책임이에요? 헌법상 우리 책임이에요. 김정은 책임이라고 그러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차이 없이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정책을 피는 게 통일의 지름길이에요. 북중러 관계에서 최근 가까워진 북러 관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웃는 푸틴, 화난 시진핑, 우는 김정은. 이게 지금 북중러 관계입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자, 웃는 푸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렇게 돼 있죠? 자, 북러 간에는 그냥 일반 국가 간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동맹이 아니었어요. 소련 때는 동맹이었는데 그거 깨졌고 90년대에 밋밋한 관계였다가 이번에 동맹은 아닌데 동맹과 비스무리한 조약을 체결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뭐냐, 이게 6월 19일인데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제4조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러시아입니다.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 빨간 글씨가 들어가면 동맹이에요. 근데 지금 동맹이라고 동맹조약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동맹조약은 아닌데 러시아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협력을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왜 웃냐? 자, 볼까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웃는 푸틴이라고 써있죠? 자, 뭐라고 써있어요? TV조선이 보도한 거죠? 자, 북한 러시아의 150mm 포탄 520만 발, 그 다음에 단거리 탄도미 수십 발 제공 이렇게 써있죠? 지금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북한이에요. 자,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죠? 그럼 지금 2년 한 반 돼가죠?
지금 152mm 포탄 520만 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55mm,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152mm 써요. 이게 주포예요. 근데 러시아가 대략 하루에 10,000발 쏴요. 그럼 520만 발이면 얼마 많은 물량인지 알겠죠? 이걸 준 거예요. 아까 뭐라고 됐어요?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와준다 그랬죠? 그럼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에 아니에요. 그럼 북한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조약을 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전쟁 중에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필요 없는 거. 미래 일이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다음에 미래 가서는 그때 가서 나 바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봐요. 북로 조약을 맺기 전부터 현재까지 기술 의료 지원 부대 500명 파병 중. 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푸틴이 웃어요, 안 웃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지금 이 그림 지도 3개 아까 보여줬죠? 자, 이 조약으로 유사시에 중국, 북한,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자, 군사적인 지원 받지, 유사시에 북한을 개입할 수 있지. 그러면 푸틴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지금 기습 받아갖고 지금 기분 나쁘지만 북러 관계에서는 푸틴은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중국은 기분 나쁘냐? 이거 보세요. 웃는 푸틴에 뭐라고 써있죠? 연합뉴스가 저기 북러 밀월 속 북중은 곳곳에서 이상기류, 국정원 동향 주시 그랬죠?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게 8월 3일 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해에 위로 전문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것들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할 것. 가장은 한 명이죠. 베이징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데요. 그 모스크바가 북중이 혈맹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여기 사진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건데 러시아가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생각했을 때 중국만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이죠. 근데 우리가 중국이랑 동맹을 맺어봐요. 그러면 미국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시진핑, 웃는 푸틴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6월 18일 날 기사거든요. 근데 푸틴이 6월 19일 날 갔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국 매체 푸틴 방북의 경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미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우려, 이걸 이미 걱정한 거예요. 이런 조약이 체결될 걸. 근데 체결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냐면, 자 보세요. 분노한 시진핑. 발자국, 이게 다 언론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발자국 지우고, 이거 한국일보네. 사진 내리고 좋았던 시절 지우는 중국 딸애네 김정은 발자국. 이게 뭐냐면은 2018년 5월에 김정은이 딸애네 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발자국으로 동판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건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시멘트로. 이거 우연이겠어요? 그 밑에 과거에도 딸에서 김일성, 김정일 중국 방문했던 사진 그 전시 공간이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폐쇄해버렸어요. 이거 우연이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쵸? 왜냐? 요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1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저기 사진이 2장이 있죠. 시진핑의 분노에. 이게 2023년 7월 27일이거든요. 이게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자, 김정은이 7월 27일 날 2024년 지금 옆에 있는 남자한테 뭘 받죠? 이게 리용중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위급 시진핑 특사예요. 이 주는 게 뭐냐면은 친서예요. 근데 이 친서를 어디서 받아요? 지금 서서 받죠? 이게 어디예요? 공연장 복도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복 입은 쳐다보는 남자가 러시아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진핑 친서를 이렇게 봤죠? 쇼이구 보는데 그 귀중한 친서를, 이건 시진핑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교적 결례. 오른쪽 보세요. 이건 2018년 9월에 리잔수 상무위원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친서 어떻게 받아요? 단둘이서 정중하게 김정은 집무실에서 봤죠? 자, 이거랑 사진 비교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대놓고 지금 시진핑 주석을 작년에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못 봤는데 중국 틱톡이나 이런 데서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대요. 이 사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외교적 결례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바이든이 친서 보냈는데 대통령실 복도에서 중국 국방부 장관이 보는 데서 뭐야 하고 보는데 이렇게 받으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보세요. 같은 그때 7월 727 때인데 이 열병식 하는 거예요. 자, 그 리용중은 뚱 아닌 딴 데 보고 있죠? 반대로. 그쵸? 근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김정은 어때요? 웃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북중러 관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이 분노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죠, 지금. 북러가 선을 넘었잖아요, 지금 시진핑. 자, 그럼 김정은은 왜 울어요? 그럼 김정은도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울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렇게 러시아하고 친해졌는데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98.3%예요. 러시아는요?
1%도 안 돼요. 아니 사이가 좋으면 러시아하고 무역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산업.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 수입이 24억 3천만 달러. 대중 무역 적자가 21억 달러예요. 우리 치면 2,100억 달러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친해졌는데 중국의 쿠킹은 더 세진 거죠. 이 정도는. 그 다음 자 이겁니다. 북한에 중국에 파견한 노동자가 한 10만 명 되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론에. 전원 노동자 귀국하라 뭐 이런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노동자 귀국 요구, 전원 귀국 요구. 그렇죠? 왜 귀국 요구를 할까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불법이에요. 그 다음 코로나로 3년 반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다 불법 체류자예요. 비자 연장이 안 됐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라고 그럴까요? 들어가면 북한은 달러 어디서 벌어요? 그렇죠? 압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둥에 있는 북한 무역 일꾼, 쉽게 말하면 무역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50%를 평양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중국 입장 들어가도 좋다. 근데 대신 대체 인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국 관계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게 김정은의 정말 딜레마인데 태평만댐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압록강의 가장 서해 마지막에 있는 태평만댐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죠? 태평만댐. 고위에가 이제 수풍댐, 한때 동양 최대였던 이 태평만댐의 비밀이 뭐냐면 여기에 조중 5호 송유관이라는 그 석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중국에서 여기를 통해서 석유가 송유관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송유관은 북한의 젖줄이에요. 근데 이걸 중국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젖줄을 굴러 죽는 거죠. 젖줄을 잠그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8.3%의 대중국 의존도, 그 다음에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노동자, 그 다음에 송유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북러 관계 좋지만 칼자를 진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칼질하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타격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정리하면 웃는 푸틴, 화난 시진핑, 우는 김정은. 이게 북중러 관계의 뒷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신사임당 TV 재밌었고요. 신사임당 TV도 경제 채널이죠. 경제의 안보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 문제, 안보 문제를 이 경제 시장에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잘 특이하게도. 근데 남북 간의 이 안보적 영향이 우리 경제를 출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발전시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결정을 하실 때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카드라, 내가 직접 들었다. 뭐 리설주 김여정이 어떻다더라. 뭐 숙청당한다. 조금 지나면 아니거든요. 김주희 안 나온다. 나오거든요. 숙청당했다는데 김여정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정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객관적인 분석에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분석력 있는 그런 채널이나 정보를 좀 접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운영하는 대동강TV 는 진실에 접근한 분석력 있는 TV입니다. 이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대동강TV 많이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